1950년 6월 26일 전쟁이 발발하고 하루가 지났지만 서울은 아직까진 평화로웠습니다. 먼 곳에서 어렴풋이 총성과 포탄 소리가 들려왔으나 국군이 열심히 싸우고 있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 아직 전쟁을 실감하지 못했죠. 그러나 곧 의정부 방향에서 피난민들과 부상병들이 서울 시내로 밀려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본 시민들의 두려움은 점차 커져갔고 사람들 사이에선 정부 요인 상당수가 피난을 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민들은 드디어 난리가 났다고 생각했지만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6월 27일엔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라디오 방송을 했는데 적이 서울 외곽까지 도달했으나 곧 지원하겠다는 메가더 장군의 전보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북한군은 서울의 마지막 방어선 미아리 방어선까지 도달했습니다. 27일 저녁부터 서울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북한군은 6월 28일 공공실을 전후해 국군의 서울 사수를 위한 최후의 방어선인 미아리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방어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고 곧 북한군이 탱크를 앞세워 서울에 진입했는데요. 이때 국군은 한강교를 폭파해버립니다. 당장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긴 했지만 순식간에 서울 시민들의 피난길도 막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쟁 초기 서울 시민 144만 6천여 명 중 서울을 빠져나간 사람은 약 40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 정부관리, 경찰, 군인, 우익정치인, 그리고 해방 이후 북한에서 월남해온 사람들로 이들 대부분은 인민군이 점령할 경우 적으로 간주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외에 남은 사람들은 후에 서울이 수복될 때까지 인민공화국 서울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한편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한 6월 28일 오전 서울의대 부속병원엔 전방에서 후송된 많은 부상병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엔 더 이상 후송하기 힘들 정도로 부상이 심한 중환자들이 가득했는데요. 병실이 꽉 차서 복도에 앉아 있어야 할 정도였고 민간인 환자와 보호자로 뒤섞여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미아리 방어선을 돌파한 북한군이 병원에까지 도달합니다. 사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병원 관계자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곳저곳에 적십자기를 걸며 제네바 협약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 당연히 북한군에게 그런 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북한군이 병원을 공격하며 교전이 시작되었죠. 당시 병원엔 국군 한 개 소대가 방어병력의 전부였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환자까지 합류해 약 80여 명의 병사들이 함께 방어했습니다. 그러나 화력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고 뒷산에서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전멸하고 맙니다. 이어서 북한군은 병원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원의 국군 부상병을 본 인민군 장교가 병사들을 선동하며 끔찍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당시 병원엔 환자들이 복도에 나앉을 정도로 많았는데 북한군은 병원에 들어가 이들 부상자와 중환자들을 상대로 무차별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죽였고 권총을 가진 국군 간부들은 북한군과 교전하다 전사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엔 병실의 환자들을 모두 끌어모아 입원실 구석에 몰아넣고 총으로 학살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병사뿐 아니라 일반 환자와 환자 가족까지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몇몇 환자들과 부상병들은 총소리를 듣고 도망치려 했지만 입구를 지키고 있는 북한군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북한군은 추가로 정밀수색을 실시하며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찾아내 병원 보일러실 석탄 더미에 생매장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학살을 끝낸 뒤엔 시체가 부패될 때까지 약 20여 일이나 방치했고 이후 창경궁 앞 도로로 옮겨져 길거리에서 시체를 소각했습니다. 병원을 공격한 북한군 부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서울에 가장 먼저 진입한 오늘날 북한 105 땅크 사단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살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신원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학살당한 사람의 수가 약 1000여 명입니다. 자고 일어나니 하루아침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곧 연설문을 내보내는데 김일성의 축하 연설이었습니다. 전체 조선 인민은 조속한 시일 내에 승리로 종결시키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고 인민군에 협조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고 이 연설은 앞으로 서울에서 있을 일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북한군이 서울을 완전히 손에 넣자 그 사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거나 지하에서 활동하는 등 숨어있던 좌익 세력들이 밖으로 나와 북한군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점령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렸습니다. 미군 정보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북한을 지지하는 사람은 대개 노동자 계급, 대학생, 중고등학생으로 서울의 학생 중 60%가 북한 정권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거리 시위에 동원되어 인민공화국을 찬양하며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그 밖에 자영업자, 중소기업가들은 남한의 기후는 중립주의자였고 지식인들은 남한을 지지했다고 합니다.
당시 피난 가지 않고 서울에 잔류한 정치인도 있었는데 공산주의에 반드시 동조하진 않지만 이승만 정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엘리트층으로 대부분 중도 우익 또는 반이승만 노선을 취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물론 우익 반공주의 노선이 명확했지만 책임의식 때문에 잔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은 서울시 인민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은 표면적으론 조선인민군에 대한 후원 사업과 파괴된 시설 복구를 위한 노동력 동원에 집중했으나 실제론 행정을 정상화하고 토지개혁 등을 진행해 서울을 공화국의 수도로 삼고자 했습니다. 서울시 인민위원회는 남한 좌익들로 구성됐는데 그들은 일본 적상과 남한 정부 관료,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한 감옥에서 나온 좌익 등 숨어있던 좌익 세력들은 사람들을 동원하며 치안대를 구성했습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의 일을 도우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증언에 따르면 당시 여기저기서 빨간 띠를 머리에 두르고 사회주의자라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이들을 환영해줬으며 다들 붉은 깃발과 붉은 머리띠를 차고 나오다 보니 누구든지 붉은 깃발을 들고 나와야 될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붉은 완장을 찬 치안대는 서울 시민들에겐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다들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치안대는 경찰과 우익청년단에 대한 탄압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 가서 청년단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다, 자본주의 앞잡이다 라며 사람들을 습격하고 잡아갔죠. 이러다 보니 서울 시민들은 자기 집이나 이웃집에 숨기도 했는데 앞에서 봤듯이 이들은 결국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부 찾아내서 끌고 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잡은 우익인사, 대한청년단, 서북청년단원 등을 인민재판을 이용해 살해하며 보복학살을 자행했습니다. 한편 서울 시민들은 북한 정권에 동조하고 조직에 참여할 것을 끊임없이 강요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조합 평의회, 인민위원회, 여성동맹 등 다양한 조직에 가입하고 활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후일 국군이 서울을 수복했을 때 다른 문제가 되기도 하죠. 7월 중순쯤 되면 시민들은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점령 초기 집집마다 식량을 파악해 모두 빼앗아간 뒤 배급제를 실시했는데 차출된 식량이 군으로 보내졌는지 서울은 식량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여기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용군을 모집하는데 사실상 강제 모집이었습니다. 나중엔 전쟁에 들어가는 노동력도 부족했는지 서울 인구를 100만 명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지방으로 보내 노동력으로 쓰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시민들은 인민군 치하에서 서울시 인민위원회, 좌익 치안대, 인민군 등에 시달렸고 이어진 식량 부족, 미군의 폭격, 전쟁의 공포, 의용군 강제 징집 등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상황이 바뀌는데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9월 28일 국군이 드디어 서울을 수복하면서 3개월간의 인민공화국 생활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도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1963년 희생자들이 묻힌 자리에 이름 모를 자유전사의 비가 세워졌고 지금도 매년 6월 28일을 전후해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